현재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곳은 레버넌트의 살얼음판을 연상시키는 추위 속에서 벌벌벌 네 명이 떨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레버넌트의 말처럼 배를 갈라주신다면 내장을 꺼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추위를 녹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이 난방이나 이런 것들 워낙 취약해가지고 아니 이게 예. 평상시라면 이렇게 추운 실내가 아닌데 예. 오늘 날씨가 좀 유별나서 추운 거예요. 예, 예. 날씨가 더 유별나기도 하고 저 이게 좀 외풍이 좀 있거든요. 북극 한파가 몰려왔다고 그러지 예. 않았습니까? 예. 이 영화 순위 4위하는 팟캐스트 이렇게 녹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참아야 돼. 자 예. 오늘 저 주제를 한번 가보시죠. 예. 저희가 오늘 선택한 주제는 바로 좀비입니다. 좀비용. 아이고. 좀비가 워낙 예. 큰 주제라 가지고 한 번에 끝낼 수는 없죠. 예, 저희가 그렇죠. 앞으로 좀비는 예. 장기 프로젝트로 몇 번에 걸쳐 나누어 소개를 할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파트에 해당하죠. 좀비 프로젝트 파트 1이라고 생각하고 원. 읽어주십시오. 트릴로지로 가는 겁니까? 우리도 반지의제왕처럼. 예. 예. 일단 저 일부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추워서 막 말도 꼬이려고 그래. 예, 들어주세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2부에서는 좀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초창기 좀비 영화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좀비란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외국 사이트를 좀 찾아보니까 좀비라는 단어는 좀비 그 자체보다 오래됐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런가요? 좀비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언제부터 좀비라는 말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영단어 좀비가 최초로 표기된 거는 1819년이랍니다. 로버트 사우디라는 원래 시인인데 이 양반이 브라질 역사서를 썼나 봐요. 예. 거기에 좀비라는 단어가 표기된 거를 가장 최초의 좀비의 그 표기로 보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이트들에서. 아니 보통 우리가 좀비하면 부두교에서 나온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부두교가 나올 때쯤 아니면 그보다 이전에 나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좀비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바로 좀비라는 단어가 좀비 그 자체보다 오래됐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 어원은 이 사전에 의하면은 서아프리카어인데 예, 예. 서아프리카 그 제 기억에는 콩고인가 거기에 그 잠비 NZAMBI라는 단어가 있대요. 이게 뜻은 신이라는 뜻이고 예. 줌비라는 단어도 있대요. 줌비 ZUMBI 이게 주물 내지는 어떤 미신의 대상 우리가 숭배하거나 이런 뭐 패티시 네. 같은 그런 대상 어떤 초자연적이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또 신적인 경제를 얘기하는 뜻이란 말이죠. 줌비라는 단어가 있어서 요 두 단어에서 유래되지 않았나라는 기록이 이건 이제 옥스포드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다. 사실 예, 예. 토템에 관한 용어들은 하도 많아가지고 예. 그 비슷비슷한 단어들도 많고 비슷비슷한 뜻을 가진 또 여러 단어들도 많고 야 예. 좀비 방송 특집 준비하려고 옥스포드 사전까지 찾아가지고 참 이정성으로 공부를 했었으면 다들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텐데. 예, 옥스포드 사전을 찾진 않고 옥스포드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서류를 저희가 사이트를 찾은 거죠. 재인용을 했군요. 어찌됐든 좀비라는 단어는 1800년도 이전에는 거의 사용된 흔적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우리가 좀비하면 그 효시는 결국 부두교에서 네. 비롯된 걸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부두교가 네. 뭐죠? 예, 일단? 부두교에 대해서는 또 닥터님이 공부를 좀 해오셨어요. 부두교 자체는 아프리카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던 토속 신앙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토속 종교. 예. 그 부두교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령들을 숭배하는 발음이 토착 신앙, 토속 신앙. 토속 신앙. 예. 그 두 개가 지금 말이 섞여서 예. 그 토착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IT로 건너오면서 결국은 준비는 자기가 그 해왔는데 부두교 자체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토속 신앙하고 그 가톨릭 전통과 이렇게 뭐가 뭉쳐지면서 이렇게 발생한 그러니까 아프리카 하지 않나요? 토속 신앙 자체는요. 예. 지금 아까 닥도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나라나 뭐 시베리아 극동 지방에도 보면은 애니미즘, 토테미즘, 뭐 예, 샤머니즘 결합돼 있잖아요. 정령을 숭배하고 인간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자연 앞에서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존재를 숭배하던 여러 가지 원시 신앙이 아프리카에서 거기에 기후와 환경에 맞게 발전된 그러니까 아프리카판 토속 샤머니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원료는 이게 IT로 건너면서 좀 변형이 됩니다. IT로 건너면서 이게 혼성 신앙이 되는데 IT에 와서 그 아프리카 토속
신앙과 예. 그 카브리 원주민에 있던 카리브해. 카리브해 원주민. 예, 예. 발음이 자꾸 보여요. 카리브 원주민들의 신앙 그리고 예, 예. 기독교 신앙과 프리메이슨의 그런 전통까지 프리메이슨까지. 문화까지 예, 예. 이게 다 뒤섞이면서 만들어진 게 결국 IT의 부두교입니다. 자, 요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말이죠. 왜 뭐 카리브 소속 신에다 아프리카에다가 기독교에다 프리메이슨까지 다 섞였느냐? 그 지역적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데요. 카리브해가 다른 말로 하면 서인도 제도 아니겠어요. 예. 컬럼버스라는 무식한 인간이 뭐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정작 그 지금으로 따지면 그 중미와 남미 사이에 있는 몇 개의 섬들 쿠바라든가 IT 섬 이런 데를 딱 도착해가지고 설라문에 여기가 인도구나 이래갖고 하는 바람에 거기가 이제 서인도 제도라는 이름이 붙었고 거기가 북미와 남미 대륙을 잇는 교두보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발견 이후에 수많은 외세들이 침탈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침탈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인들이 데려온 아프리카 노예들도 거기 살게 되고 또 원래부터 거기 살았던 폴리네시아계 원주민도 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른바 저 요즘 얘기하는 다문화적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믹스되고 짬뽕되면서 부두교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두교가 생각만큼 어떤 국가와 함께 역사를 함께 해온 이렇게 오래된 종교는 아닌 거군요. 불과 200년 남짓한 예. 신흥 종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부두교가 토착화된 거는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요 얘기를 하려면 당시에 노예 무역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예. 당시 IT 같은 경우에 프랑스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 무역의 거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을 구해왔고 이 노예들을 팔아넘긴 사람들도 그 흑인들입니다. 아프리카 예. 원주민들이고 이 다로메이 왕가라는 이 왕가에서 소왕국들을 해서 가서 잡아다가 팔아먹는데 팔아먹는 사람 중에 마법사도 있었고 범죄자도 그치. 있었고 부두교 사제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 타고 이제 예. 저희 카리브해까지 넘어오게 됐구나. 아프리카에 있다가 그 IT 자체 지배계층에서 따로 그 흑인 노예들을 부렸다는 거죠. 예. 거의 여기에 IT 인구의 90%를 노예들이 차지했었는데 이 노예들이 이쪽으로 오면서 백인들이 이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각각의 민족들을 섞어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자기의 전통과 그 조상들에 대한 기억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수능주의에 물들게 되는데 전통적인 예. 백인들의 지배 전략인 divide and rule. 예. 분리하고 지배하라에 따른 거구만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 10%가 90%를 지배를 했구나. 예. 우리가 생각해보면 90%가 반란을 일으키면 그게 전복이 될 것 말이죠. 같은데. 여기서 살짝 레버넌트 얘기를 다시 하자면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시겠죠? 그 늑대 몇 마리가 엄청난 버팔로를 사냥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버팔로 거기서 보면은 늑대가 한 대여섯 마리 되는데 수백 마리의 버팔로 떼가 도망을 쳐요. 그리고 딱 한 마리 뒤처진 게 걸리니까 늑대가 한 대여섯 마리가 물어뜯으니까 결국 그 덩치의 버팔로가 쓰러집니다.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아니 다른 버팔로 도망가지 말고 돌아와서 늑대한테 뒷발차기 한 번만 날려도 늑대를 다 깨게 하고 도망칠 텐데 왜 저 생각을 못할까? 그게 바로 10%가 90%를 지배하는 원리거든요.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쌓이면은 다수가 소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몽골이라든가 청나라 같은 그 소수 민족이 중국 대륙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도 두려움의 전략, 공포를 효과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몽골 같은 경우는 씨를 말렸잖아요. 저항하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백인들도 활용을 했고 사실은 거의 모든 인류사에 있어서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우리 청년 3인조도 힘 모아서 익상형 말 좀 그만하시라고 입 막으면 될 것 같은데 그놈의 두려움 때문에 못하고 그게 안 있잖아요. 되는 거지. 내가 너희들이 다 달라붙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끼리 다 물어뜯으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카리스마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이러한 복종 상태를 만들었었는데 이러한 복종 상태에서도 또 소수는 어쨌든 자기 전통과 기억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유일한 선택지는 가톨릭입니다. 예, 흑인 그렇죠. 노예들의 유일한 선택지가 가톨릭이었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가톨릭만을 이 사람들 그 허용했다는 네, 건가요? 허용을 흑인들이? 했고 그렇죠. 그 프랑스형이었으니까. 예. 백인들은 노예들을 가톨릭에 밀어넣음으로써 얘네들을 확 휘어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와 정반대로 노예들은 이 가톨릭 세례 의식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토속 신앙과 결부시켜서 오히려
부두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그치, 만들었다. 예. 아니, 새로운 종교는 아닙니다. 예. 원래 있었던 건데 이걸 더 결합시켜서. 강화하는 형태로 나왔어요. 삼선 짬뽕을 만들었구만. 그래서- 정규의 삼선 짬뽕을. 그러니까 사실 그 부두교 자체는 그 부두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두교의 원칙과 규칙에서 시작되어 기능하는 상징 체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구 문학에서 좀비를 본격적으로 다룬 건 이제 매직 아일랜드라는 1929년 그 시어브록이라는 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예, 예. 예, 뭐 이 르포 문학인 것 같아요. 소설은 아닌 것 같고 자기가 그 직접 좀비를 만났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 이것이 아마 최초의 좀비 문화의 시초인 걸로 알고 그 있는데 소설이죠. 뭐 르뽀라든가 다큐는 아니죠. 아니 그 당시에는 르뽀에 르뽀라는 가까워요. 형태로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 예. 쓴 사람이 진짜 자기가 좀비를 만났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뽀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 사실 여부까지는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 책에서 예, 이제 예. 최초로 이제 좀비라는 이제 발음이 시작됐다고 영어권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오케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아직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이 매직 아일랜드가 굉장히 어떤 좀비 문학에 있어서 역사적인 작품이긴 한데 이것이 과연 사실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 작가가 쉽게 해서 예. 작가가 좀 개차반이야. 작가가 결국은 죽은 것도 약물 중독으로 죽었어요. 개차반이거나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서 예. 많이 지어내다가 좀비도 만들어냈을 수도 있는 뭐 그런 게 연상이 되는구만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감각에서 벗어나는 이런 막 훈련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과연 이 사람이 쓴 이 내용을 텍스트를 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갖다 이제 뭐 르뽀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뭐 논란이 있겠지만은 어떤 문학 작품이다 뭐 문학의 하나라고 놓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그 얘기를 풀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얘기 아무튼 그 작품이 없으면은 좀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사실이긴 하거든요. 진실 여부는 우리가 나중에 생각합시다. 예, 예. 뭐 그 시절에는 환상을 보고 해도 그걸 사실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으니까. 수도 있고 예, 예. 또는 그게 사실이었는데 안 본 사람들한테는 거짓이라고 믿을 수도 있고 아니 하멜이 예. 조선에서 십몇 년인가 살면서 표류기를 써가지고 네덜란드에서 발표했을 때 과연 네덜란드 사람 중에서 몇 명이나 그걸 진짜라고 믿었겠어요. 하멜을 실제로 겪었던 일이지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좀비를 봤다라는 르포 같은 경우도 보기에 따라서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다만 그런 기록의 연원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이 정도면 예, 예.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매직 아일랜드가 좀비 문화를 알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작가가 예. 알코올 중독자였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예, 오컬트 문화에 심취했었고 결국은 약물 중독으로 예, 예.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르뽀라고 주장을 예,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일까 진실 아닐까는 여부는 모른다. 예, 아무도 모른다. 예, 예. 하지만 이것에 대한 영향력에 의해서 드디어 서구에서 그렇죠. 예. 좀비 컬처가 시작이 되죠. 바로 그 이 소설을 영화한 작품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역사상 최초의 좀비 영화라고 부르는 화이트 좀비가 등장을 합니다. 타이틀에도 좀비라고 쓰기 시작한 예. 참 여기까지 오려고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예. 많은 부분 편집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 화이트 좀비 자체 이미 영화로는 저희가 최초의 좀비 영화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이 작품 이전에 그 매직 아일랜드를 각색한 좀비라는 연극은 있었답니다. 예. 그리고 영화로는 최초의 작품인 거죠. 화이트 좀비 다들 보셨죠 이번에? 저는 그거만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다 나만 봤어요. 어떻게 6-7편을 보내는 거야. 어쨌든 보신 분은 얘기를 해주시죠. 좀비 영화 뭐 이거 내용 화이트 좀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100작이 있는데 한 여자한테 반해요. 근데 이 여자한테는 결혼할 남자가 있어. 근데 이 100작에 이 여자를 자기 걸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 여자 보고 자기네 저택으로 오라고 그래요. 자기네 저택에 와서 결혼식을 올려라. 네 신랑과 그리고 네 신랑 될 사람한테 내가 직장 자리도 좋은데 주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긴데. 근데 이 여자가 마음을 안 바꿔. 이 남자랑 결혼하려고 그래. 그래서 바로 부두교 사제를 찾아가죠. 그 사제가 바로 전설적인 데스타 벨라루고시입니다. 그랬더니 벨라루고시가 흑인 노예들을 이미 좀비로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당신의 여자로 만들고 싶으면 이 약을 먹여라. 그래서 바로 이 백작이 이 여자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약을 먹이면서 이 여자가 좀비가 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입니다. 한마디로 남의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그 여자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쁜 사람을 고용해서 빼앗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뭐 그렇죠. 그게 이제 벨라루고시 같은 마법사 주술사든 아니면 최면술사든 뭐 많이 이런 얘기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좀비라는 소재를 결합시킴으로써
뭔가 좀 차별점을 뒀다고 볼 수가 있구만요. 그 여전히 이 당시에는 그 우리가 이게 흔히 얘기하는 현대적 좀비가 아니라 부두 좀비, 부두교 좀비죠. 예. 그러니까는 저는 그 영화는 못 봤지만 이제 나는 좀비와 함께 걸었다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게 화이트 좀비가 몇 년도 영화라고요? 32년. 32년도 작품. 그리고 나는 좀비와 함께 걸었다가 40년대 초반에 나왔죠. 예. 이번에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영화에 나오는 좀비와 원래 초기 영화에 나왔던 좀비하고는 많이 달랐구나라는 걸 저도 이번에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는 물어뜯고 유혈이 낭자하고 장기를 뽑아먹고 뼈를 출해내고 이런 거였는데 초기 영화의 좀비들은 지금 여태까지 쭉 그 파고님하고 닥터님이 설명해 주시는 어떤 오리지널한 좀비, 걸어다니는 좀비, 즉 의식이 지배당했거나 조종을 받는 의식이 없죠 좀비는 어쨌든 죽고 나서도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는 영혼 없는 그냥 살아 걸어다니는 시체 그 자체로구나. 그러니까 원래 좀비의 원형이었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이 좀비의 저주로부터 주인공들이 풀려나는 과정이 핵심인 거예요. 부두교의 마술로부터 벗어나는 지점들, 이 지점들이 초창기 좀비 영화들의 핵심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여전히 아까 닥터님 설명하신 지점들, 그러니까 화이트 좀비 바로 이제 벨라 루고시가 실제 원주민들을 좀비로 만들어서 사탕수수밭에서 일시키는 장면들이 좀 나오긴 하죠. 그리고 그 자기가 좀비가 됐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보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의식은 있답니다. 의식은 있는데 통제가 안 된답니다. 남의 의지에 의해서 끌려다닌다. 더군다나 그 캐릭터를 벨라 루고시가 연기했다면 알다시피 벨라 루고시가 드라큘라로 유명했었던가요 당시에?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드라큘라. 3대 드라큘라 배우 하면은 원조가 벨라 루고시. 그렇지, 예.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해머실 이제 피터 쿠싱. 피터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야매 짝퉁 드라큘라 영화로 유명했던 크리스토퍼 리. 크리스토퍼 이 3대 드라큘라 아니겠습니까? 예, 벨라 루고시는 분장이 필요 없죠. 그렇죠. 생긴 거 자체가 그냥 거의 드라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벨라루고시 재밌는 게 우리는 벨라루고시는 드라큘라로 많이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벨라루고시는 무성 영화 때부터 이미 유명한 배우였고 유명한 배우였어요. 드라큘라 때는 사실 유성 영화로 넘어오면서 한물 간 상태에서 다시 복귀한 작품이에요. 있죠, 예. 그러니까 명성이 떨어진 시대에 출연했던 작품이에요. 그렇지만 그에게 드라큘라라는 캐릭터를 부여함으로써 더욱더 오늘까지 남는 그런 배우를 만들어줬던 어쨌든 화이트 좀비 거기까지 왔고 이제 저 좀비와 함께 걸었다는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다운 좀비 영화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 닥터님 기억나세요? 그 닥터님 저랑 같이 그 정동에 있는 그 아트 시네마 가서 같이 봤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 저기 닥터님 앞으로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말이죠. 무성욕자 생활을 탈피하셔가지고 애인을 사귀게 되면 이런 식의 질문에 굉장히 그 조심해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빠 나랑 그때 거기 갔던 거 생각나지? 그러면은 생각난다고 그래도 오답이 될 수가 있고 생각이 안 난다 그래도 오답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조심하시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 분 단위로 기록을 해놓도록 기록해놓으세요. 꼼꼼하신 분이니까. 예, 어쨌든 1932년작 화이트 좀비 역사상 최초의 장편 좀비 영화다. 예. 근데 이 당시에 평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특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연기들이 후지다. 이런 평가를 그건 사실이야. 그래도 흥행은 좋았지 않습니까? 예, 흥행은 예. 꽤 됐는데 뭐 분위기는 괜찮았다. 하지만 너무 후졌다. 연기가 후졌다라는 비평도 있었고 이후에는 좀 평가가 나아지긴 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바로 등장한 몇 편의 좀비 영화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좀비 영화가 저도 화이트 좀비보다 이 작품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좀비와 함께 걸었다. 좀비와 함께 걸었다. 아, 그래도 좀 제목이 뭔가 좀 시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좀비 영화 역사상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작품이다. 특히 이제 여주인공 그 캐나다 출신 간호사로 출연했던 그 여주인공이 아주 참 뭐라 할까 예쁘면서도 지적이면서도 마음씨도 고운. 난데 도저히 아무리 옛날 영화지만 좀 납득이 안 갔던 게 그 파고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영화에 이거 보니까 멜로 영화예요. 좀비 영화라기보다는 그 제인의 우라카이아라고 제작자가 장사를 위해서 멜로 코드 사입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 공감하십니까? 여기서 여주인공은 말이죠. 자기의 의뢰인이자 고용주인 남자가
와이프가 병에 걸려서 좀비가 돼가지고 누워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 부인을 너무 사랑하는 걸 보고 그 남자가 사랑에 빠져 저렇게 부인을 사랑하는 남자를 보고 존경스러워서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그 남자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그 여자의 부인을 성심성의껏 싫어해. 왜냐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저 여자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심리가 나는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얼마나 헌신적이면 그럴 수가 있는지. 예,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그걸 보면서? 예, 대체로 뭐 아, 그럼 닥터님 훌륭한 분이군요. 저 같으면은 제가 그 여자라면은 곧 그런 대사도 나오잖아요. 형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당신한테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이 여자는 끝까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죽어가는 여자의 부인을 살린다라는 또 아니 근데 이 남편도 이런 말을 해. 나도 뭐가 진심인지 모르겠어. 내 와이프가 죽는 게 좋은 건지 사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개수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지고짓은 아니에요. 그래도 부인이 사셔야죠. 영화 톤이 딱 이런 식의 연기 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비 영화야, 멜로 영화야. 예. 이 두 사람 다 가슴은 찢어지겠지만 가장 합리적 윤리 행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만은 않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사는 그 유명한 RKO 픽처스예요. RKO, 그렇죠. 예. 당시에 명문 메이저 영화사였습니다. RKO 픽처스가 발류튼 불렀다가 이제 발류튼은 그 유명한 그 캣피플 같은 영화를 통해서 아주 우아한 공포 영화의 캣피플. 제작자로 정말 유명한 양반인데 RKO 픽처스가 불러다가 야 좀비 영화 만들어 이러고 툭 던져줬대요. 근데 발류튼이 시나리오 딱 졸라게 후진 거야. 예.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 불러다가 야 제인 에어 우라카이 해.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멜로가 됐죠. 쉽게 말하면 제인 에어도 그렇고 뭐냐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어떤 유령과 또 유령의 존재와도 같았던 아내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거의 응? 덕분에 영화의 퀄리티는 좋아지긴 했어요. 우아한 좀비 영화가 된 거죠. 그리고 영화 보고 부두교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고증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닥터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부두교 세레모니에 가는 장면에서 양머리 시체, 양 시체도 그대로 걸려 있고 그리고 부두교 그 참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신분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호응관은 또 아무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호응관 나는 호웅관이라고 표기하잖아요. 그 사람 영어더라고요. 한문인 줄 알았더니 영어대 그게. 호흡관 저도 발음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호응관을 만나려면 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사실은 이 IT의 이 노예들에게 좀비라는 어떤 존재인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를 딱 한 장면에서 그걸 보고 진짜 가슴에 확 와닿게 있는데 이 여주인공이 밤에 사실은 어떤 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깨어나요. 예. 근데 그 울음소리가 알고 보니까 흑인 노예가 아이가 태어났다고 우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 운다. 예. 그래서 왜 우느냐?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 노예들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슬픔인 거예요. 왜냐?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 차라리 태어나질 말지. 그리고 죽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해방됐다. 이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이 되는 아까 거구나. 말했던 그 부두의 전통에 따르면 죽으면은 영혼이 돌아가니까 고향으로. 예. 그런데 좀비는 그 그쵸.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서 네, 계속 예. 부리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정말 끔찍한 비극이 되는 예. 거예요. 그들에게 최고의 불행. 평생 노예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좀비라는 존재가 그들에게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죠. 실제로 부두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굉장히 우리 그 장례 절차처럼 와서 그 마치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아이고가 아니고. 얘기도 예. 하고 예. 즐겁게만 노래도 예. 부르고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장례식에서라고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한테 뭐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또 이른바 호상이라고 하는 예. 연로하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호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연사로 돌아가셨을 때는 그 말 자체가 좋은 상이라는 거니까는 이왕 이제 이승을 마감하고 가시는 분한테 고생 많았어. 저승에 가서 잘 지내십시오라고 빠이빠이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부두교에도 그렇게 좀 죽음을 축하까지는 아니라도 잘 떠나보내는 그런 위로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감정 측은지심이 있었던 거죠. 노예들한테는. 그렇죠.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사회도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저희가 축복해주기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사실 면이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다 보셨을 수도 있는 그 알렉스 헬리의 뿌리라는 10년대 TV 시리즈 데이트를 거쳤던 그 바로 알렉스 헬리라는 작가가 자기 손조 5대 6대 7대의 어떤 그 계보를 추적해가지고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납치돼가지고 와가지고 현대 미국까지 왔는가 하는 그 과정을 담은 미니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쿤타킨테 치킨 조지. 근데요 다시 봐도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볼 기회가 있어서 에피소드 2개까지 다시 봤는데요 정말 처절합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끌려와서 개처럼 사육당하는데 저는 역사 공부를 하면서 아니 왜 그 정도로 혹독하게 당했는데 흑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지? 여차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몇 마리 늑대한테 쫓기면서 도망갈 게 아니라 힘을 합치면 충분히 늑대들을 잡아 엎을 수가 있는데 왜 못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는 가장 큰 이유는 백인들의 지배 수단이 그만큼 악랄했기도 하고 반란 일으킨 그 흑인 노예들이 없지 않았어요. 미국 역사도 보면은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노예 시대 당시에 흑인 몇 명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백인들을 죽이고 어떤 요새를 점거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흑인들이 합류할 거로 생각을 하고 근데 극소수의 흑인들 빼놓고는 합류를 안 했어요. 무서워서. 그렇게 보면은 난 좀 딱한 게 야 어떻게 보면 너무 저 사람들 착하구나. 순진하거나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들 성격들 욱하잖아요. 그랬다면 당장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자 흑인들 역사 보면 정말 슬픕니다. 예. 그게 나중에 우리 그 조지 로메로 영화를 얘기하면서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인간이 그렇게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대체로 휩쓸려 버려요. 뿌리는 정말 잘 만든 게 뿌리 영화를 보면 저희 세대에서는 쿤타킨테 물론 유명하지만 그 미니 시리즈를 들어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그 흑인들 갈구는 그 체격 큰 뚱뚱한 그 백인 백인 뭐라고 마름 그러냐. 같은 놈. 예. 그 양반 인상 진짜 더러워요. 진짜 더럽지. 그 매달 채찍으로 흑인 노예들 패고 그러는 그 양반 한번 요즘 뿌리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거야 요즘. 어쨌든 구할 수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결국 나중에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제수의 딜레마하고도 이어지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이 당시는 뭐 이제 거의 부두 좀비 영화가 계속 붐을 잃었어요. 그 이유 중에 그치, 하나가 뭐냐면은 화이트 좀비 자체가 그 흥행이 예, 좀비라는 걸 두고 이제 판권으로 가지고 소송이 걸린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예. 판결이 뭐 자세한 내막은 뭐 설명 안 드리고 판결이 정확히는 화이트 좀비 2였지요. 예, 좀비라는 표현 써도 돼. 이렇게 돼 보니까 좀비 자체가 옛날부터 있는 고유 명사였는데 예. 누가 그걸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원래 화이트 좀비 1을 제작했을 때 이제 그 제작사하고 이제 그 제작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무슨 형제라고 하는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형제가 이제 영화를 한번 만들어서 화이트 좀비를 의외로 대박을 쳤어요. 그러나 다른 영화라고 한다. 다른 영화들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까는 이 형제들이 야 우리 안 되겠다. 우리가 대박쳤던 영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화이트 좀비 2라고 해가지고 영화를 개봉을 합니다. 개봉을 했는데 이 형제가 만들었을 때 처음에 만들었던 제작사와 다른 회사에서 그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 제작사 쪽에서 좀비란 이름은 우리 회사에 소속된 그거다. 아예 자기가 등록을 해버렸나? 예, 형표 등록을?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이름을 쓰면 안 된다. 사실은 이제 그 예.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다 그러는 게 또 예. 설이 좀 틀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다른 예.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연극 있잖아요. 연극 좀비. 예. 이 연극 했던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다는 자료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예. 조금 웃기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좀비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없었다가 어떤 특정 창작자에 의해서 발명된 말이라면은 독점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몇백 년 전부터 있었던 말이고 심지어는 뭐 구약 성경 어쨌든 성경에도 있던 말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걸 누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가령 제가 테마록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는 테마록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오리지널한 소설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무단으로 쓸 수가 없었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당시에 꽤 많은 걸 지급했습니다마는 그 창의품이 아닌데 좀비라는 말 자체에서 내가 볼 때는 당시 영화 업자들의 농간이 분명히 개입돼 있었어요. 헐리우드 지독한 놈들이거든. 그 생각해 보니까
검은 사제들을 바이럴 마케팅으로 형님이 한번 소송을 거셨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다시 퇴마라고 볼 사람은 없으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소송에서 결국은 좀비에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제 좀비 영화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좀비의 본물이 터지기 시작했구만요. 좀비란 이름을 단 영화들이지. 예. 하지만 이후에 영화들은 여전히 부두교에 의한 좀비들. 그치, 그러니까 이 시대에 중요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대 좀비물 생각하면 전염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인가 물리면 또 이 인간이 좀비가 되고 또 좀비가 되고. 그러니까는 이따가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현대 좀비물의 원형 내지는 시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예. The Night of the Living Dead 이전의 좀비는 형태가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뭔가에 씌우고 그러니까 몽유병처럼 이렇게 손을 벌리고 아니지 그 여자 좀비와 함께 걸었다의 그 부인 좀비는 손 안 벌리고 안 들고 다니던데 오히려 그냥 천천히 타인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신체. 그렇지. 그렇죠. 그냥 걸어다니기만 약간 몽유병 환자처럼 걸 뿐이지 손 들고 다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전까지 좀비는 남을 물어 뜯는다든가 감염시킨다라는 건 없었고 그냥 지배당하고 조종당하는 좀비였죠. 어떻게 보면 우아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순진하고 어설프기도 한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었고 다만 지배당한다는 사실이 무서웠을 뿐이지 짠하고 애잔한 좀비들이었어요. 그 애잔한 좀비들이 이제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좀비로 변하는 계기가 오는 게 바로 그 로메로 형님 때문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그 중간에 아주 이 그 토대를 닦은 영화가 두 편이 있습니다. 그거 소개시켜 주세요. 그걸 들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기에는 영화의 좀비 영화의 핵심이 뭐냐? 그 저주로부터 풀려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대 좀비 영화는 좀비로부터 도망치거나 좀비를 그렇죠. 해치우는 게 그 영화의 핵심 과제라면은 이전의 좀비 영화는 좀비의 저주로부터 해방돼서 아예 죽어버리거나 멀쩡한 인간으로 돌아오는 게 그 영화의 메인 미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전에 좀비 영화에서의 공포의 주체는 좀비 그 자체가 아니라 좀비를 만든 그 주술사 또는 주인이 저희는 되는 주술사, 거고 보커라고 부르는 주술사. 보커 또는 뭐 호응관이 될 수 있고 아무튼 그것이고 그것으로 어떻게 탈출하는가가 이제 핵심이었다면은 아까 말한 이제 이후에 바뀌게 되는데 그 토대를 닦게 된 영화들이 좀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어쨌든 이후에 좀비들 보면 이제 그 저도 영화를 직접 보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보진 못했는데 이후 영화들에서 좀비들이 어떤 그 신체를 이렇게 먹는 훼손하고 신체를 훼손하는 것들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닥터님 그 부분 좀 영화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러시구나. 초기 좀비 영화와 현대 좀비 영화 사이에 브릿지가 되는 영화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영화보다는 어떤 문학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좀비의 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작품이 있죠. 문학 쪽에서요? 어떤 거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나는 전설이다. 나는 전설이다. 리차드 마테스의 작품. 그 작품 닥터님이 좋아하시죠? 제가 그 자막도 번역을 했었고 영화 상영할 때 생각해보면 저 영어 실력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저도 미스테리입니다. 아무튼 그 원작에서는 딱히 그렇게 유사성이 그렇게 딱 잡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좀비 이 컬처에서 I Am 레전드가 하나의 계기를 마련을 했다. 이제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나오게 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좀 실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I Am 레전드를 우라카이 한 게 나이트 오브 리빙 데드고 그다음에 사실 그거를 다시 한번 두 번째 영화로 만든 게 찰턴 헤스턴 나오는 오메가맨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윌 스미스 나온 그 제목 그 자체 나는 전설이다라면서요. 근데 나는 오메가맨 봤는데 이 방송 준비하면서 아니 그게 좀비 영화였나? 찰턴 헤스턴만 기억이 나지 전혀 그 나는 전설 그러니까 나이트 오브 리빙 데드스러운 정서는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거는 그 나이트 오브 더 리빙 데드가 현대 좀비물의 정석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가 무엇으로부터 하나 역으로 추적하다 보니까 나온 게 이제 나는 전설이다도 여기 그런 것 같아요. 가는 거지. 그런 것 같지. 나는 전설이다 같은 경우에는 로메로가 직접 언급도 했었고 사실 영화판 보면 원작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이 흡혈귀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습니까? 흡혈귀가 된 존재들이 조금은 지능이 있는데 이 영화판에서는 지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설정은 원작 소설 따왔지 그 설정 가지고 그 소설을 그대로 영화 찍은 건 아니잖아요. 뭐 우하면서 이제 걸어다니면서 손을 이렇게 뻗고 그러다가 주인공이 사는 집을 침입할 때 손이 이렇게 로메로 영화 보면 벽을 뚫고 막 나오는 손들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화 이전에 원작 소설을 좀 잠깐 얘기를 좀 하자면 그 좀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설로 이제 외국에서 다 인정을 하는데 네. 이제 우리 시각에서 보자면 나는 이걸 좀비 문학이라고 봐야 될까라는 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I Am 레전드가 지대한 역할을 한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적 의미의 좀비 영화에서 무엇이냐면 I Am 레전드에 나오는 그 외부의 존재들은 흑혈기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전염이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물로 인해 나와 여기서 같은 이 존재로 얘기를 하려면 이제 만드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현대적 그러면 그전까지의 좀비 영화와 다른 현대적 좀비 영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지금 이제 전염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염의 예. 코드가 도입되면서 예, 예. 부두교에서는 그쵸, 그 좀비가 예. 된 사람들이 아예 의지 자체가 누구의 명령에서만 움직이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죽었다 예, 살아났을 뿐이지 전염이라든가 공격의 코드는 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조지 로메로가 거기에 이제 그 부두교 의미의 좀비 플러스 예. 흑혈기가 되면서 좀비들이 드디어 누군가를 물어서 그 전염시킨다. 사람마저도 전염을 시키는 그런 의미의 현대적 좀비 영화가 된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I Am 레전드를 오히려 좀비 문학이라고 보기보다는 부두교 전통의 좀비와 전염이라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를 준 역할을 한 것은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전염의 코드는 I Am 레전드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조지 로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1편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예. 지금 그 조지 로메로가 아무래도 현대 좀비의 이제 원형을 만든 건 맞고 그 이전의 좀비물은 이제 그 부두교에 기원한 좀비물에 대한 얘기들을 좀 쭉 하고 있는데요. 시대 자체는 그 로메로 이후의 시대긴 하지만은 바로 그 원형에 가까운 그 부두교 전통에 가까운 좀비를 좀 어떤 형태인지 지금 저희 방송 들으시면 너무 옛날 영화 말고 좀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한 영화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예. 그 로메로 이전에 원형 부두에 가까운 원형 좀비에 원형 좀비에 가까운 가까운 영화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예, 그게 웨스 크레이븐의 1985년작 국내에서 이제 악령의 관이라고 소개가 됐어요. 악령의 관. 예, 원제가 The Serpent and the Rainbow. 아니 예. 그거는 저거보다 뒤에 나왔잖아. 나이트 예. 오브 리빙 데보다 훨씬 뒤에 나왔는데 그게 이- 아까 예. 원작 소설이 유명하죠. 예. 소설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르봄. 르포. 그러니까 문학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매직 아일랜드는 그 진실성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제 의심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부분도 비슷하게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인 예, 거죠. 직접 취재를 하고 예, 웨일즈 이제 데이비스라고 하는 문화 인류학자라고 알고 그 있는데 식물학자. 예, 식물학자. 근데 그 사람 그 책은 믿을 만한 책이에요. 어제 테드에 나와서 강연도 하고 테드에 있습니다. 나왔어. 예, 예. 아니, 그, 야 테드 다 뻥제들만 나오는구만 이제 봤더니. 아니 근데 그 책에 의하면 실제 좀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책에 그 영화를 이거는 영화가 나와서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개연성이 있게 느껴집니다. 실제로도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 영화보다는 예. 아예 책을 읽는 게 책이 훨씬 낫긴 예. 하죠. 예. 근데 책을 구하기 힘드신 분 같은 경우 영화로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아니, 생각을 국내에서 해요. 책 사실 구하기 예. 쉬워요. 저도 예. 이거 이제 이번에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예, 예.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매직 아일랜드는 좀 뻥이 많은 것 같고 이 책이 정말 좀비 겪은 일로는 가장 훌륭한 책이다라고 그러는데 예. 국내에서 아마 이게 나는 좀비를 만났다라고 나는 아마 좀비를 이렇게 만났다. 돼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여전히 의문이 그래서 실제 좀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알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귀신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있는 사람한테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그러니까 이 거지. 책에서 말하는 좀비는 사실은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물이나 그런 것들을 투여해가지고 예. 사람이 이제 의식은 남아 있지만은 그 뭐라 자기의 그럴까? 의지에 예. 반해서 지배당하고 그러니까, 조종당한다. 멍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서 일하게 하는 존재로 만드는 그러니까 자기 예. 통제력을 상실하게 예. 만드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술 취해가지고 헛질하는 놈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면? 예, 자세한 건 한번 영화를 보시든지 한번 소설을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정도만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신법규에 보면은 이제 심신상실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 예.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예. 가령 술에 취해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해줘서 형벌을 감해준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일반적인 범죄 말고도 예.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자한테도 그런 조항을 적용해서 이 형량을 감경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렇게 따지면 좀비도 마찬가지네. 도대체 술 먹어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봐준다 이런 개소리는 어떻게? 술은 그러면은 저절로 먹었나? 본인이 먹은 거 아니야? 술은 마약류로 취급해서
오히려 더 가중 처벌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치요. 술 예, 먹는 예. 거는 좋은데 술 예. 먹고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거기서 책임을 감형시켜준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우리나라 부두교 도입하면 재밌을 게. 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부득이도 도입하지 그래. 우리나라 판사가 예. 피고는 그 당시 좀비 상태였으므로 바로 그거예요. 이를 참작하여.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몇몇 그 극악무도한 유아 대상 성폭행 사건에서도 그런 식의 판결이 난 적이 있어요. 그건 좀비 판결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예. 예. 그렇게 해서 부두교 좀비는 저도 이번에 자료 조사해봤는데 불분명한 게 너무 많아요. 예. 예. 여전히 뭐 좀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고 하지만 그것들은 60년대까지 꾸준히 영화화가 됐다. 됐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좀비 영화는 바로 60년대 말에 등장하죠. 바로 그 작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소위 유명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말하는 현대적인 좀비 영화. 근데 저는 이 현대적인 좀비 영화일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공포 영화의 시작이라고도 저는 볼 수 있다. 그런 면도 확실히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해 볼까요?